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한 직장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더 궁상맞다면서 이런 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커피 믹스 타 마실 때마다 이름을 적어야 한다. 우리 회사는 다 쓴 수정 테이프를 보여줘야 리필을 받는다. 우리 회사는 물을 각자 돈 내서 사 먹는다. 그야말로 기업들의 마른 수건 짜기 사례들인데요. 비교적 형편이 좋은 대기업들도 로비에 불마저 껐다. 문서 출력을 없애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요. 통근 버스 시간을 조정해서 식사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예전과는 달리 음식을 집에 싸갈 수 없게 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인수된 트위터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직접 화장지를 사들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궁상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결국엔 그런 긴축과 고통 분담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요즘 해외은행 파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기업들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업도 개인도 요즘 짠테크 시대인데 여러분은 어디서 주로 아끼시는지 나만의 짠테크 생활에 대해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호주에서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데 이게 원인이 기록적인 폭우 후에 찾아온 폭염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나서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이 폭우로 홍수가 난 다음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류가 이렇게 집단 폐사한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달링강이라고 하는데요. 홍수로 물이 혼탁해지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용존 산소량이 폭염 때문에 더욱더 부족해져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지난달까지 대홍수에 시달렸던 호주는 가을 초입에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그게 표면에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산소가 더 많이 소비되고 결국은 강 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더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9년 초에도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면서 강 전체가 하얀 카페트가 깔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는 폭염은 사람이 유발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는 더 빈번하고 더 강력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이미 지구 지온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후 대비 섭씨 1.1도씨 이상 올라갔고 뭐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네. 앞으로도 계속 기온이 오를 것이고 기후 이변,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가 더 자주 강력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주 당국은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이 강의 용존 산소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작업 진행 중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고위험 지역 찾아서 가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곡물 수확량이 근데 작년보다 줄었다고요. 이러면 네. 또 가격이 오르나요? 네,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생산량이 올해 더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옥수수, 밀 등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최대 1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데 전쟁 이후에 수출도 어려워졌고 전쟁 때문에 경작지도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생산량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곡물보다는 곡물에서 좀 수출이 용이한 뭐 해바라기씨, 대두 이런 쪽으로 작물을 바꿔서 생산하는 농부가 많아지면서 또 기존에 생산하던 농산물은 또 수확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한 번 더 식품 가격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농무부 장관은 농부들의 작물 전환 영향 때문에 올해 옥수수, 밀 등 곡물 생산량이 작년보다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확량이 5,300만 톤으로 지난 5년 평균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곡물과 해바라기씨, 대두 등을 모아 포함하면은 전체 수확량은 총 6,300만 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52%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네요. 네. 근데 이게 수출 환경이 나빠져서 작물을 바꾼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이것 때문에 헥타르당 수확 무게를 줄여서 육로 수출을 모색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요. 육로 수출은 해상 수출보다 비용,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확량과 무게가 적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작물을 바꾸는 겁니다. 흑해 지역의 농산물 예측 업체인 그린스퀘어 에그로 컨설팅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옥수는 헥타르당 7톤, 밀은 헥타르당 4톤이 생산되는 반면에 해바라기 씨와 대두는 각각 헥타르당 생산량이 2.3톤으로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는 것 재연장하기로 합의를 하겠는데요.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출한 식량 중에서 절반가량은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26%는 튀르키예, 중국 이런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이집트, 케냐, 수단 같은 저소득 국가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네.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기후와 관련된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 소말리아에서는 가뭄 때문에 무려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소말리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가뭄 때문에 4만 3천 명가량이 숨졌고요. 이 가운데 절반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현재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가뭄에 따른 식량 부족 등으로 최소 18,000명 정도가 더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뿔 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엔과 협력기관들은 올해 초 소말리아에 대한 공식적인 기근 선포를 했고요. 당분간 없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소말리아에서 600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또 어린이는 3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고요. 10,00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거의 매일 사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추세가 소말리아에서 25만 명이 숨졌던 2011년 기근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제이주기구는 지속하는 감염 거기에다가 이슬람 무당단체 등이 여기서 이제 공격을 펼치면서 소말리아에서 최대
3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소말리아에서 5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을 수 있다는 식량 안보 평가 결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죠. 나이키가 앞으로는 캥거루 가죽 소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키의 프리미엄 축구화 라인인 TM4 같은 경우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도요. 네,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최고급 가죽이고 가죽이 워낙 부드러워서 볼 터치감도 좋고 또 이제 선수들이 발에 딱 맞춰져서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피팅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나이키 측에서는 캥거루 가죽 대신에 이제 앞으로 특수 합성 가죽을 만들어서 축구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좀 더 나은 합성 소재를 확보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물 단체들이 캥거루 가죽 사용,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해서 뭔가 제품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안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 단체들은 나이키를 포함해서 스포츠 브랜드 상대로 해서 캥거루 가죽 사용을 중단해달라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었고요. 호주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야생 캥거루를 포획하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포획하고 도살하는 방식이 잔인하다, 야만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좀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푸마가 먼저 올해 초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명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2020년 기점을 해서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법적으로도 야생 캥거루 가죽 사용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올해 초 죽은 캥거루가 사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코네티컷주에서도 캥거루로 만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캥거루 고기, 가죽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는 나이키 이번 발표는 야생동물보호에서 큰 변화다라고 밝혔고 호주 캥거루 산업협회 측에서는 캥거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면서 또 산업계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좀 시대가 바뀌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최근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계속 뉴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는 괜찮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건강한 돈 잘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금융불안 사태로 인한 걱정거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채권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괜찮을까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은행이 확실히 안전하게 느껴져야 되는 곳인데 파산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특히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걱정하는 질문은 의외로 별로 없고요. 이번에 의아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들 이번에 이제 알게 되신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각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 미국은 이번에 뉴스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네. 미국은 25만 달러 현재 환율로 보면 한 3억 4천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와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아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2001년부터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2023년이니까 22년 동안 변하지가 않은 거죠. 네네. 이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2배가 올랐고요. 예금액이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현재 1인당 예금 한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은행 파산 소식 듣다 보면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채권이 뭡니까? 채권.
네, 흔히들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무 증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건데요. 채무 증서의 약자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라가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가 되고요.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 SVB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오늘 제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MBS, 이건 또 뭐냐면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이걸 자산으로 만들어서 이걸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채권 부분, 바로 국채와 MBS. 놀랍게도 미국 국채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세계 9대 은행이라고 하는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죠.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는 지역의 은행, 그냥 조그만 은행이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 CS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요. 네, C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 6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은 엄밀히 따지면 채권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니지만 채권 투자자, 즉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뼈아픈 손실을 남겨줬습니다. 무려 170억 달러의 신종 자본 증권, 흔히 말해 이제 후순위 채권인데요. 네. 이게 베일인, 우리가 베일에 가려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상각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네네네. 어쨌든 뭐 채권 부분에 손실이 발생했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은행에 맡긴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돈을 받아뒀다. 그러면은 이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있다. 자산이 아닐까요?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부채인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국채에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근데 2002년 되니까 이제 러우 사태가 터집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각국마다, 나라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안전하다고 여겼던 국채, 그것도 미국의 국채가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더군다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만기가 긴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장기 채권을 샀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때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만 하는 거로, 기존에는 500억 달러 이상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 정부 때 2,500달러 이상의 은행들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참 애매하게도 2,090억 달러였어요. 자산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외가 되다 보니까 대응력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뭔가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트레스는 열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은행이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 를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전체적인 금융 지표를 보고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 등의 다양한 상황들이 환율이라든가 금리, 주식 상황들의 다양한 경제 변수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위험한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종의 이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채권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네, 이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많이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나운서 분께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네. 자, 시청자분들도 저 참고로 되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받아서 띵동 하고 기다렸다가 정기예금을 가입하죠. 1년짜리 정기예금을 나는 번호표 기다렸다가 5%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라고 칩시다. 내가 예를 들어 257번이었는데 258번은 그 다음번 사람은 6%의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네. 열받죠. 그러면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거 다시 물려야 되겠다. 그럼 그렇죠. 다시 뒤로 가서 270번 번호표를 뽑아서 다시 가서 은행의 창구에서 정기예금을 다시 취소해 주시고 어차피 하루 이자는 의미 없으니까 이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가입해 주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기예금은 가능하지만 채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채권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6%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돼요. 그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싸게 팔아야죠. 소문 싸게 났잖아요. 팔아야죠. 6% 있다고. 그렇죠. 6%짜리 있으니까. 네. 1% 차이 별로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채권은 정기예금의 1년 만기가 아니라 채권은 보통 최소 3년, 5년, 10년, 50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채권 기준으로, 네. 국고채 기준으로. 그러면 10년 만기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려 1%의 10배인 10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10배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10년 이상의 국채와 MBS, 주택저당 채권에 투자를 했었던 건데 무려 180억 달러의 손실을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실적으로만 공시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2021년에 매수했던 채권들이 2023년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채 금리가 1%였거든요. 지금은 3.6이 됐으니까 3배 이상의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가격이 엄청 빠져버리니까 이제 큰 손실이 발생했던 거고요. 네. 미손실 규모. 더군다나 이제 팔지 않은 채권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다양한 은행들 무려 은행이 6천 개입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은행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네. 미실현 손실 규모 아직 팔지 않은 채권들의 평가 손실이 약 806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니까요. 그보다 많은 금액이 채권의 평가 손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미실현 손실 이게 이렇게 큰데 그렇죠. 잠재적 위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가평가라고 하는데요. 채권의 가격을 실시간의 금리 상황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파악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금융위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CS 대륙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CS라고 말하는 스위스의 은행이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 은행을 UBS라는 곳에서 사준 거잖아요. 근데 사줬는데 64% 할인된 가격으로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미실현 손실로 아직 그 채권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크레딧 스위스처럼 망하지 않고 인수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연준에서도 네, 되게 반색을 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그거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요즘에 또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이 채권 투자의 적기다. 뭐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네. 일단은 안전자산의 의미로서의 채권, 국채에 대한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에서는 채권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픽스, 확정되다. 본드 이제 보통 본드라고 채권을 이야기하는데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해진 만기까지는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발행하는 금리는 요 정도인데 2%인데 우리나라 국채로 말하면은 2%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진 상황에서 샀을 때는 받는 소득이 많은 거니까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라면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미국 국채가 나으냐. 요즘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국채 손실 이런 뉴스가 워낙 뜨니까 미국 국채는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는 미국 국채의 어떤 변동성이 좀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 국채든 한국 국채든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는 건데요. 미국은 이제 은행의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됐을 때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갚는 사람들의 부담감이 커지겠죠. 네네. 우리나라 경기의 가장 큰 팩터가 바로 부동산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안타깝지만 한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많고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익률이 금리가 내려가는 즉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정 경제나 개인의 돈 관리,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금융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산과 부채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경제에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인가를 가정과 개인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집을 갖고 있고 월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나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아두잖아요. 네네. 그 받아둔 보증금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받아둔 보증금. 내어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과 부채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인해서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죽하면 뱅크런에 앞에 모바일 뱅크런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은행이 불안하다. 그럼 모바일로 바로 돈을 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좀 실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빠르게 전개되는 위험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점검해보고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할 거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사실 경제 3주체. 기억하실까요? 저 안 배웠는데요. 배우셨습니다. 네, 그렇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가계, 개인을 둘러싼 가계죠. 가정. 두 번째는 기업. 그리고 정부 이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다가 그거를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었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국채에 투자했는데 이 나라의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개인의 가정 경제가 결국 국가 경제랑 기업 경제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을 조이는 상황, 즉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약한 고리가 터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약한 고리가 터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사슬 있죠. 네. 예를 들어 큰 배에서는 앵커, 이게 닻을 내릴 때 사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이 사슬이 굉장히 튼튼한 거거든요. 합금입니다. 주철과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합금한 건데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사슬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부위에서 약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엄청나게 두껍고 커 보이는 사슬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경제 입장에서나 개인의 경제에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디지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빨리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위험 요인이 없는지 개인과 가정 경제가 확인해 보는 것, 네. 약한 고리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를 끌어올려 오늘은 최근 은행 파산과 금융 불안 그 중심에 있는 채권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이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5225님. 전원 코드를 빼고 좀 어둡게 해놓고 지낸다고. 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6337님은 저희 시동생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을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데 밥도 안 주냐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그런 데가 많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도 그런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산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방송이 나간 날 진짜 놀랍게도 경주와 포항 등 지진이 일어났던 한반도 남동부 지역 곳곳에서 숨어있던 규모 7 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을 확인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올해 1월 24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경주 지진이 2016년, 그다음에 포항이 2017년에 발생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5년 동안에 대해서 국가 활성 그 단층 조사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활성 단층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내용은 뭐냐면 실제 지진이 발생했던 그 지역이 동남권이잖아요. 그래서 동남권은 당연히 활성 단층이 있었던 거고요. 있고요. 네, 총 14개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뭐 이런 수도권 또는 경기도권, 이 수도권에서도 발견이 됐었고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이나 또는 충청도 쪽 이쪽도 현재 그 활성 단층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활성단층이 있게 되게 되면 도대체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활성단층이 도대체 지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실 건데 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 지각 변동 또는 지표의 변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진이 발생됐다라는 그 흔적인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최근적으로 보면 이 활성단층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활성단층이 이제 발견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이제 내진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또는 내진 보강이라든지 또는 내진 그 설계까지도 좀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방금 앞에서 내진 성능 평가, 네. 내진 보강, 내진 설계 이 말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각각 어떤 내용들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확실한 건 뭔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지진에 대해서 결국은 견뎌주게끔 뭔가를 하겠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하나하나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진 성능 평가 그러면 평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죠? 시험 보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내진 성능평가 그러면 우리 고3 학생들이 그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내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처럼 실제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이 어떤 구조물 자체가 얼마나 견뎌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총 32개의 그 시설물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건축물들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또 요즘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가시려면 뭐 공항이라든지 뭐 항만, 뭐 철도, 도로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총 32개 시설물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안정성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기능을 유지하느냐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이제 내진 보강은 말 그대로 보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뭔가 보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내진 보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건축물이나 시설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진 성능 그 평가를 이제 하게 되게 되면 못 견뎌지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그 목표치까지 보강을 해주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물들 여기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행안부가 지금 공공시설물들 그 내진 그 보강률이라든지 내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율을 갖다가 발표를 했었는데 21년도에가 약 71.6%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의 현재 71.6%는 지진이 와도 견뎌줄 수 있다.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5년까지는 이것을 좀 상향을 해서 80.8% 그리고 2035년도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까지 다 가겠다. 반면에 이제 민간 시설물이 상당히 이제 문제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1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2%. 네네.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강을 하지만 민간 시설물들은 개인이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알죠. 이거 돼 있으면은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진 설계라는 것은 이제 지진이 오게 되게 되면 구조물이 대부분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물은 안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내진 설계의 기본 목적은 구조물은 붕괴되지 않고 붕괴가 좀 될지라도 네. 그 시간 동안에 지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을 좀 벌어주는 거예요. 이거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내진 설계가 되겠다 해서 계속 거기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네.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진 설계는 실제 지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물은 좀 붕괴가 되고 파손이 있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튼튼하게 하는 건 맞아요. 튼튼하게 하는 건 맞고 실제 이 내진 설계 개념은 지진이 이제 오게 되면 수평력이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옆에서 미는 힘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 이제 내진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진 설계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내진 설계는 돼 있다 하는데 과연 진짜 내진 설계가 됐었느냐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좀 약간 과학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진 설계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조 자체를 내진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진 구조. 재진. 네, 좀 어렵죠. 네, 이게 뭔가요? 재진? 조금 이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진을 이제 제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면진 구조는 말 그대로 지진에서 이제 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좀 어렵죠. 그다음에 차진 구조는 완전히 지진에서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주로 구조 자체가 한 3가지 방법,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차진 구조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뭐 내진 구조. 네,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지진에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많이 이렇게 서류를 발급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표지부에 갑지가 있는데 그 갑지 이쪽에 보게 되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됐는지 또는 적용이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진 등급 1등급 진도 뭐 6.0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네. 특히 집을 뭐 임차하신다든지 매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난은 예방. 오늘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진 설계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지. 자, 왔는데 7336님. 나만의 짠테크. 손을 씻고 나서 쓰는 종이 티슈를 재활용합니다. 물기가 있어 촉촉해서 책상의 먼지나 구두 등 신발의 먼지를 닦아내기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비데 사용 후 휴지는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 제거하는데 재활용하기 좋아요. 혹시 교수님도 짠테크 비법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좀 이런 이야기 좀 들으면 그러겠지만, 네. 샤워할 때 샴푸로 감는다든지. 네, 여기까지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169님. 저는 요즘 용돈을 절약하기 위해 저녁 약속은 가급적 잡지 않고 있습니다. 회식비가 은근 부담스럽더라고요. 라고. 이거 저랑 좀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 배달앱을 지웠습니다. 물론 이틀 뒤에 다시 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뭐 따로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기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거의 큰 재난은 아니어도 약간의 무서운 재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연 당첨자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